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이제는 별로 놀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돼도 한 번씩 가슴이 쿵 하는 건 역시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더라고요. 한 5, 6년 전 정도부터 주변에 계속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거는 다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이상하게 누군가의 부고만큼은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그게 아마도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심히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저는 사실 한동안 많이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가요? 아버지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전화기 밖으로 나오는 어머니의 얘기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어요. 맞다, 나한테 아빠가 있었지? 라는 느낌에 더 가까웠다고나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밖으로 많이 나도신 분입니다. 그런데 원망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일단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돌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인 게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잘생긴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건네는 시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가 든든한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옛 어른들 말씀처럼 얼굴값 단단히 하던 아버지는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한숨만 쉴 뿐 바람을 잡는다고 그게 손에 걸려드냐 하실 뿐이었죠. 점점 더 집에서 가족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같이 와서 달리기도 하고 서로 바톤 터치도 하는 운동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운동회가 있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회 전날 아버지가 부랴부랴 짐을 싸서 밖에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또 불안함이 확 몰려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운동회인데 내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어디 가요? 그랬더니 몹시 곤란한 얼굴로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일 때문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미안하다. 응?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면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서운하기는 했지만 곧 그러려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와 운동회가 너무 가고 싶었지만 어린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라는 게 있어서 반쯤 포기한 상태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아빠 역할을 대신해 주었던 외삼촌과 운동회를 참석했습니다. 삼촌에게 내내 신신당부를 했죠. 다른 건 몰라도 계주는 꼭 이기고 싶다고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 나름 라이벌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공부도 체육도 모든 것이 다 라이벌인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의 가정환경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서로 가정환경이 어떤지 구구절절 다 말을 하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뜩 기세를 살려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제 라이벌인 그 아이의 보호자로 저희 아빠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아빠를 한참 바라봤는데 아빠도 당황한 듯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
중간에 슬그머니 아빠가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를 너무너무 상처에 빠뜨렸어요. 너 이 학교였니? 한마디로 저희 아빠, 제가 어떤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빠와 삼촌이 서로 경쟁하는 이어 달리기를 보며 나는 대체 여기서 누구를 응원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과연 여기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아빠가 양심에 걸리고 캥기는 게 있으셨는지 그래도 삼촌한테 애써 이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이기고 나서 저한테 메달을 다 갖다 주시자 저와 경쟁 상대에 있던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랑 같이 온 그 사람이 제 아빠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저 저한테 자기 아빠인 양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저희 아빠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하니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저희 삼촌은 죄송하지만 키도 아빠보다 훨씬 작고 통통하고 얼굴도 좀 못생기신 편입니다. 그러니 어린 마음에 저한테 아마 자기 아빠인 척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다가와 뻐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가 달리기는 일부러 져준 거고 딱 봐도 너희 아빠보다는 우리 아빠가 100만 배 더 낫지 않냐? 내가 너보다 100만 배 더 나은 것처럼 우리 아빠가 훨씬 멋있거든? 순간 억울함이 명치 끝에서부터 울컥울컥 솟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야, 가짜 아빠 데리고 와서 잘난 척하지 마. 네 아빠 아니잖아.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체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른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니 애써 무슨 말이냐고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이미 한 번 앵돌아진 제 마음은 그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가짜 아빠 데리고 와서 잘난 척하냐며 저는 계속 그 아이를 밀어붙였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 할 말을 잃어 머뭇머뭇하는 걸 보며 혼자 나름의 희열도 느꼈습니다. 아마 어려서 그랬던 거일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철이 들고 그랬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저 대신 다른 아이를 택한 아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빠인 양 저한테 뻐기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분함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도 정신을 살짝 놓았었거든요. 한창 그렇게 그 아이한테 퍼부으며 그 아이의 마음을 있는 대로 휘집고 있는데 누가 제 등짝을 짝 하고 때리는 아픈 느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집에 가자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세상 천지 가장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면 저는 나름대로 그 아이와 화해를 하고 제가 사과를 할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주 실망의 실망을 거듭했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많이 보시다가 그냥 훅 그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이들 앞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려서 괜히 멀쩡한 애, 이상한 애 만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억울함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고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아빠한테 정말 어질어질 할 정도로 혼이 났어요. 오죽하면 제가 혼나는 걸 보던 엄마가 다가와서 자기 자식 운동회도 안 가고 남의 자식 운동회에 참여했으면서 그걸 가지고 서러워했던 아들한테 지금 이게 할 짓이냐며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으신 분이 아빠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실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자 아빠도 조금 당황하시긴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가 밖에서 나돌며 집에 소홀한 거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엄마도 도저히 참지 못하시겠는지 제 편을 들면서 아빠한테 엄청나게 성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놈의 팔자인지 만일 내 아버지 남편으로 두고 사느라 내 자식 서러운 거 그것조차도 내가 꾹꾹 참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못 참겠네. 아니, 지 자식 다니는 학교에 지 자식이랑 서로 경쟁하는 애 편으로 가서 달리기 대신 뛰고 온 것도 내가 열이 받아 죽겠는데 그 아이한테 한두 마디 했다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쥐잡듯 잡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애비야? 나가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는 저도 그리고 아버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나가라고! 내 자식 서럽게 하면서 사는 사람!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두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요. 당장! 그 말에는 저도 아버지도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지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자기가 하는 얘기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너무나 차가운 얼굴로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니 아버지도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더듬더듬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한번 앵돌아진 어머니는 절대로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결심하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 다 무시하고 일단 무조건 나가라고만 얘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일단은 나가야죠. 그리고 그날 나가신 아버지는 이후 40년이 넘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제가 어머니께 여쭤본 적은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사시냐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알게 뭐냐며 어디서 죽었든지 살았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딱 잘라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것도 희한한 게 두 분이서 그렇게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혼은 안 하셨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 내내 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따로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하여간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라는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보다가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 가기 전 딱 한 번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나이 든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어색하게 잘 지내냐, 건강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정말 뜬금없이 그때 운동에 못 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새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사실 저는 아버지를 보면 어른스럽게 응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딱 운동회 얘기를 하는 순간 희한하게 그날의 서운함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을 만한 못된 소리만 한가득하고 헤어졌습니다. 가정 놓고 밖으로 도는 아버지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었겠냐는 둥. 아버지가 그래서 평생 엄마랑 나한테 용서를 못 받고 있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한 바가지 쏟아낸 거죠. 하긴 기혼 안 한 것도 다 꿍꿍이가 쓰신 거죠? 왜요? 나중에 끈 떨어진 년처럼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버림받으면
엄마한테 와서 빌붙으시게? 아니면 나한테 뭐 돈이라도 좀 뜯어내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여태 엄마랑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면 당장 갈라서요. 부양할 생각도 돌볼 마음도 전혀 없으니까. 결국 좋게 좋게 만나서 헤어지려고 했던 아버지와의 만남은 제가 아버지에게 있는 대로 못된 소리를 가득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르긴 몰랐어도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존재하긴 했었나 보다라는 걸 혼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저는 엄마한테 아버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보시다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고 그냥 제 인생에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던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고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몇 없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제 아이를 통해 보일 때마다 아버지가 한 번씩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님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몇 번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시는지 좀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또 실망을 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상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무슨 동네 강아지 마냥 오전에는 이 집 갔다가 오후에는 저 집 갔다가 진짜 노인네 체력이 좋은 건지 성정이 여전히 어지러운 건지 제가 다 낯이 부끄럽더라고요. 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하루 종일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동네에 한 바퀴를 돌면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신 아버지는 공원 어귀로 가서 모여있던 또래 어르신들과 나눠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어디를 갔다는 둥,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치료를 하라고 했다는 둥, 그 사람들이랑 진짜 가족처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제 마음을 훅 후비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애들이 안 찾아온다며 아버지한테 이러더라고요. 에휴, 우리 아들놈들은 일하느라 바빠. 지 애비 찾아올 시간도 없어. 새끼 다 그래. 기껏 키워봐야 지네들이 알아서 큰 줄 알지. 그래도 최 씨는 애들이 많잖아. 한 명씩만 와도 1년은 돌아가며 오겠더만.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애들이 착해. 와서 들여다봐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어디 요즘에 애들이 그러고 살기 쉬운가 뭐. 순간 가슴이 쿵 했습니다. 저는 찾아간 적이 없으니 분명히 자식이라고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겠죠. 갑자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대체 무슨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왜 아버지에게 내가 유일한 자식일 거라 착각을 한 걸까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내돌던 아버지라도 자식만큼은 나 하나뿐일 거라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마음과 미련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닌 다른 아들놈들도 많구나. 그 아들놈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아들 노릇을 하는 모양이로구나. 나는 정말로 우리 아빠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앞으로 뛰어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기대로 당신 같은 사람을 그래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야. 그냥 그렇게 오입질이나 하다 확 세상 떠나버려요. 나쁜 인간.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아버지와 그 지인들을 두고 저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그게 제 나이 45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머뭇머뭇하며 너 아빠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에게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인간 말종이네.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어. 본인도 양심 있으면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는 저한테 네가 오해가 깊다며 그동안은 엄마도 하여간 속이 들끓어서 말을 못 해줬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나이든 아버지 이제 다시 용서하려고 저한테 밑밥 까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그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 변명해 줄 거면 전화하지 말아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전화 끊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제가 워낙 손도 못 대게 말을 딱 끊어버리니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내내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제 처음 반응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어요. 너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가 하나뿐인 아들로 상주는 해야지.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냐. 네 아버지 저렇게 무용고자로 보낼 거야? 아버지가 왜 무용고자야? 사방팔방에 뿌려놓은 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놈들 중 하나 가면 되지. 꼭 내가 해야 돼? 호적에 네가 올라가 있잖아, 이놈아. 호적? 그 호적이라는 게 참 그지 같은 제도야. 왜? 그놈들은 호적에도 안 올려줬대?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호적에도 안 올려준 거야? 뭐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말을 좀 들어보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의 말을 또 딱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정말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관만이라도 참석을 하라고 저한테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움직인 건 엄마의 한마디였습니다. 어쨌거나 나한테는 평생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네가 어쨌건 간에 엄마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 보내는 것도 내가 심장이 쓰려 죽겠는데 아들놈이 그 험한 자리를, 그 험한 시간을 엄마 혼자 겪게 할 거야? 너 엄마 이런 식으로 터덜터덜 장례 치르게 할 거야? 사실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 장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서로 배다른 자식들끼리 어색하게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까봐도 싫었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은 생각보다 너무 한산했습니다. 저는 진짜 배다른 자식으로 한 20명쯤 바글바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둘러봐도 자식이라 할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외롭고 초라한 영정, 파리하게 늙은 어머니밖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형제들도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무연고자 장례식장보다 조금 나은 정도랄까요? 아무도 없는 너무나 허전하고 허망한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평생을 밖에서 나돌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사방에 자기 핏줄 뿌려놓은 사람의 말로가 고작 이런 거라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막히고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났습니다. 이런 취급받을 거 뭐하러 그렇게 밖으로 떠돌아다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입을 꾹 다물고 뚱한 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다 거쳐 장지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관을 막 무덤으로 내리는 순간 어디선가 잠깐만요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허둥허둥 뛰어오더라고요. 저건 또 뭐야?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린 듯한 남자 하나가 갑자기 관 위로 뛰어내리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아버지 못 보네요. 너무나 깜짝 놀라 멍하게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필두로 거의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좀비 떼처럼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는 기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아프리카 족장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자손들을 사방에 퍼뜨렸단 말인가.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까지 진심으로 서러워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버지가 능력자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인 건지 판단이 되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의 나이가 진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많게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것 같은 거의 아버지 연배의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리게는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중 몇몇은 엄마에게 왜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연락을 안 하셨냐며 원망 어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며 잠시 멍했던 제 정신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얘기를 듣고 화딱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버럭하며 남의 아버지 장례에 당신들을 부르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고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고 하자 어머니가 제 등짝을 있는 대로 내려치며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다 아버지가 돕던 사람들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제가 눈을 꿈뻑꿈뻑하며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제 손을 잡으며 아드님이시냐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다들 제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죠. 그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이 마무리된 후 무슨 회사 워크숍 하는 것 마냥 큰 음식점에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오해한 것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넘나들며 파랗고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미혼모들을 후원하고 고아들의 후견인이 되고 노인들의 보호자가 되어 사셨던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쭉 해오시던 일이었는데 그게 규모가 커지고 돕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가정에는 조금 소홀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다 소위 제 운동의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후원하던 어머니와도 갈등이 생기고 제가 워낙 완고하니 집에 돌아오실 타이밍을 놓치고 세월이 가버렸던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며 멍하게 정신을 놓고 있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미안해요. 그쪽한테 아버지를 뺏어서.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 말고도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의 은혜로 자라고 먹고 입은 사람들이 2배는 더 있어.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아드님한테도 잘할게요. 어린 마음에 받았던 상처 있으면 그거 우리한테 다 풀고 아버님 용서해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그 기행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전 오후 다른 집을 드나들었던 건 아버지가 색을 밝히고 주체 못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각 집에 돕고 보살필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그제 알게 되었지요. 저는 음식점을 나와 한쪽 구석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반은 원망이었고 반은 후회였죠. 그런 제게 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와 낡은 공책 한 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는데 딱 한 군데에 책갈피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제 운동의 날 아버지가 쓴 일기였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이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 일기를 읽으며 제 마음은 점점 미움과 원망에서 후회와 그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전 세계 곳곳, 국내 곳곳,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사는 100명이 넘는 형제자매를 얻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모여 운동회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아버지가 키워준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을 보며 오히려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가 되어 가더라고요. 새삼 아버지가 일기에 쓰셨던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는 나날입니다. 아버지가 제 운동회 날 쓰셨던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가시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었다. 내 아들이 기다림의 사랑, 사랑의 힘을 알게 되기까지 난 또 사랑으로 기다려야겠다. 언젠가 혹 그날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날이 될지라도 사랑의 씨앗은 또 내 아들을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갈 테니 난 그것으로 만족해야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베풀고 나누며 그 사랑을 또 어디인가에 뿌리려고요. 그래야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도 제가 당당하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